네, 안녕하세요. 2026년 4월 3일 DMQA 연구실 오픈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주제는 The Modality Gap in Multimodal Contrastive Learning입니다. 네, 먼저 발표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MQA 연구실에서 김성범 교수님 지도하에 석사과정 재학 중인 박현우라고 합니다. 연구 관심 분야는 멀티모달 러닝과 OOD 디텍션이며 세미나 관련한 질문이 있으시다면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세미나에서는 모달리티 갭이 무엇인지, 그리고 모달리티 갭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을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모달리티 갭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서 대조학습의 핵심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0년 ICML에서 발표된 연구를 보면 대조학습이 결국 단위 초구 위에서 얼라이먼트랑 유니포미티라는 두 가지 속성을 좋게 만드는 방향으로 훈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라이먼트와 유니포미티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봐야 하는데요. 먼저 얼라이먼트라는 건 유사한 의미를 가진 샘플들끼리 얼마나 가깝게 모여 있는가를 말합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고양이라는 의미를 가진 샘플과 강아지라는 의미를 가진 샘플이 초구 위에서 가깝게 모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의미를 가진 쌍들이 얼마나 촘촘하게 잘 모여 있는지를 보고 우리는 얼라이먼트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유니포미티는 샘플들이 어느 한 곳에만 뭉치지 않고 초구 전체에 골고루 퍼지도록 서로를 밀어내는 힘을 의미하는데요. 이쪽 그림을 보시면 고양이와 강아지, 비행기, 트럭 샘플들이 각자의 영역을 점유하면서 공간을 넓게 쓰고 있죠. 이렇게 샘플들이 겹치지 않고 넓게 퍼져 있는 상황을 유니포미티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결국 대조학습이 이런 얼라이먼트랑 유니포미티를 좋게 만드는 방향으로 훈련이 된다는 건 같은 샘플끼리는 가깝게 그렇지만 샘플 간의 거리는 최대한 멀리 뛰어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모델이 얼라이먼트에만 치우쳐져 학습이 된다면 샘플들을 공간에 어떻게 위치시킬까요? 네, 왼쪽의 그림처럼 의미가 다른 샘플들끼리 전부 한 곳으로 모여버리게 돼서 데이터를 구분할 수 없게 되는 디멘셔널 콜랩스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네, 반대로 모델이 유니포미티에만 치우쳐져 학습이 된다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샘플 간의 의미적 연관성을 학습을 한다기보다는 그저 모든 샘플들이 멀어지게끔만 학습이 하는데 집중이 될 것입니다. 결국 유사한 데이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뿔뿔이 흩어져서 의미를 잘 정렬하지 못하는 피처 스캐터링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인데요. 네, 결과적으로 이 얼라이먼트랑 유니포미티가 팽팽하게 균형을 잘 이루는 것이 모델이 데이터 고유의 정보를 잃지 않으면서도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유용한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대조학습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많은 셀프 슈퍼바이즈 모델들이 발전돼서 왔는데요. 2021년 ICML에서 발표된 클립이라는 연구에서는 이런 대조학습이 멀티모달의 피처 정렬에도 효과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클립의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서로 다른 모달리티더라도 의미가 같다면 인베딩 공간에서 가깝게 위치시키자는 것입니다. 먼저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텍스트와 이미지 각각을 독립적인 인코더로 어, 통과를 시켜서 인베딩 벡터로 변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벡터들로 이루어진 유사도 매트릭스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대각선에 위치한 파란색 칸들은 서로 짝이 맞는 파지티브 페어이고 나머지 하얀색 칸들은 짝이 맞지 않는 네거티브 페어가 되게 됩니다. 네, 이를 오른쪽 그림에서 조금 더 직관적인 예시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고양이, 개, 트럭 세 가지 데이터 쌍이 입력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선 클립은 고양이 이미지를 A photo of a cat이라는 텍스트랑 유사해지는 방향으로 덕과 트럭 텍스트와는 멀어지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개 이미지와 트럭 이미지 역시
자신과 같은 의미를 갖는 텍스트와는 가깝게, 그렇지 않은 텍스트와는 멀게 배치되도록 학습이 되는데요. 결국 클립은 이런 대조학습 과정을 통해서 모달리티와 상관없이 공통된 의미적인 특징을 추출을 하게 되고, 이를 하나의 공유된 임베딩 공간으로 매핑하는 데 성공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립과 같은 이미지와 텍스트를 유사한 쌍으로 정의하도록 학습된 모델이라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기대하는 모습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같은 의미를 갖는 이미지와 텍스트 쌍이 입력되었을 때 이들은 인베딩 공간상에서 매우 가까운 위치에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 이미지 옆에는 고양이 텍스트가 위치를 하고요. 강아지 이미지 옆에는 강아지 텍스트가 위치하면서 서로 잘 정렬이 되어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2022년 뉴립스에서 발표된 연구를 보면 우리의 직관과는 조금 다른 현상이 관찰이 되었는데요. 서로 다른 모달리티의 임베딩이 의미가 같은 것들끼리 잘 모여 있지 않고 완전히 분리된 영역으로 존재하는 모달리티 갭 현상이 발견된 것입니다. 네, 아래 예시를 다시 봐보면 의미적으로는 고양이 사진과 고양이 텍스트가 짝이 맞아서 가깝게 위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임베딩 공간에서는 동그라미로 표현된 이미지들은 이미지끼리, 세모로 표현된 텍스트들은 텍스트끼리 모여서 분집을 형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이게 분명히 대조학습을 통해서 짝이 맞는 데이터들을 강하게 끌어당겼음에도 불구하고 왜 두 모달리티가 섞이지 못하고 이런 모달리티의 갭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방금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이 현상을 처음 보고했던 뮬립스 2022년 Mind the Gap: Understanding the Modality Gap in Multimodal Contrastive Representation Learning 이라는 논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논문에서는 모달리티 갭의 원인을 모델의 초기화 단계에서 발생하는 현상과 최적화 과정에서의 특성이 결합된 것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네, 아래는 이미지와 텍스트 샘플들을 각각 사전 학습이 완료된 모델과 랜덤 가중치로 초기화된 모델에 넣어서 UMAP으로 시각화한 결과입니다. 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학습을 전혀 하지 않은 랜덤한 가중치 상태의 모델에 데이터를 넣었음에도 이미 이미지랑 텍스트가 섞이지 않고 갭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곧 모달리티 갭이라는 현상이 단순히 학습 과정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원인이 있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학습 전부터 데이터가 떨어져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딥러닝 모델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특성인 콘 이펙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콘 이펙트라는 건 데이터가 인베딩 공간 전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좁은 모양의 영역에서만 집중돼서 인베딩이 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네, 아래 예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예시는 레이어가 4개인 간단한 뉴럴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입력을 한다고 했을 때, 각 레이어를 통과한 인베딩들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을 시각화해 본 건데요. 여기서 활성화 함수는 시그모이드, 입력 변수인 x1과 x2는 모든 실수 범위에 존재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입력 변수 x1, x2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은 이제 좌측에 있는 좌표 평면 전부가 되겠죠. 네, 하지만 이 데이터를 첫 번째 레이어에 한번 통과시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비선형 활성화 함수인 시그모이드를 거치면서 좌표 평면 전체에 존재할 수 있었던 임베딩 공간이 0과 1 사이의 영역으로 축소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임베딩을 두 번째 층에 통과시켜 보면요. 보라색 영역 내부에 주황색 영역이 나타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주황색 영역은 이전 레이어처럼 시그모이드 전체 영역을 채우지는 못하고 있고 약간 오그라든 모습을 띠게 되는데요. 이 현상이 바로 코니펙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형 변형과 비선형 활성화 함수의 조합이 반복되면서 데이터가 존재할 수 있는 방향성이 특정 고역으로 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층을 지나면 이 영역이 더욱 뾰족하게 축소가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 레이어에 다다르면 임베딩이 존재 가능한 공간이 아주 적은
영역으로 축소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뉴럴 네트워크의 레이어를 지나면서 데이터 매니폴드가 굉장히 좁은 원뿔 형태로 수렴하게 되는데 이 증상을 콘 이펙트라고 우리는 직관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콘 이펙트 현상이 모달리티 캡이랑 어떻게 연결이 된다는 걸까요? 클립의 구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클립은 이미지를 처리하는 인코더와 텍스트를 처리하는 인코더, 즉 완전히 독립적으로 구성된 두 개의 신경망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학습을 시작할 때 이 두 인코더는 각각 서로 다른 랜덤 가중치로 초기화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우측 이미지는 동일한 구조의 모델, 레즈넷과 텍스트 트랜스포머, 비전 트랜스포머 모델을 랜덤 시드로 여러 번 초기화했을 때 임베딩 공간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시각화한 결과입니다. 이 맵에 있는 각각의 색깔은 랜덤 시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뉴럴 네트워크의 레이어 자체가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으게 되는 코니펙트를 가지고 있고, 클립 모델은 무작위로 초기화된 두 개의 독립된 인코더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방금 예시를 통해서 무작위로 초기화된 모델들은 다른 위치의 독립적인 원뿔들을 형성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무작위로 초기화된 두 개의 독립된 이미지와 텍스트 인코더 또한 각자 독립적인 위치에 영역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모델이 사전 학습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달리티 캡이 발생했던 이유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왜 멀티모달 모델에서 학습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초기화 단계에서 모달리티 캡이 존재했는지에 대한 답을 좀 찾아봤는데요. 네, 다음으로는 그래- 이제 학습 시작 전에 생긴 갭은 뭐 초기화 단계에서 나온 콘 이펙트로 인해 발생한 갭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학습이 진행이 되면서 대조학습의 목적이 같은 샘플들끼리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가까워져야 될 것 같은데 왜 이 모달리티 갭이 없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학습이 완료된 클립 모델의 임베딩 공간을 강제로 보정하는 실험을 좀 수행을 해 봤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알파라는 개수를 이용해서 텍스트와 이미지 군집 사이의 거리를 인위적으로 좁혀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알파는 두 모달리티 사이의 갭을 얼마나 보정을 해줄 건지에 대한 보정 개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파가 0.5가 되면 결국에는 이 두 데이터 군집이 겹치게 되겠죠. 네, 이렇게 갭을 강제로 없앴을 때 모델의 성능을 좌우하는 로스 값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래 그래프에서 X축은 모달리티 사이의 거리를 의미를 하게 되고요. Y축은 밸리데이션 로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점선은 위에 보이는 임베딩 보정 이후에 모달리티 사이의 거리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프를 보면 꽤나 흥미로운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알파가 0일 때, 즉 보정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손실이 가장 낮은 지점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파가 0.5가 될수록, 그러니까 모달리티 갭이 줄어들수록 이 손실 값은 굉장히 높아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이제 클립 모델 입장에서는 이미지와 텍스트 사이에 일정한 갭을 유지를 하는 게 오히려 손실함수의 값을 낮추는데 유리한 최적의 상태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모달리티 갭은 학습의 오류라기보다는 최적화 과정에서 약간 손실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 발생한 결과물이다라는 것을 좀 도출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또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데요. 네, 클립은 훈련할 때 대조학습 기반의 손실함수를 사용하고 이 대조학습 기반의 메커니즘은 얼라이먼트랑 유니포미티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학습이 된다고 했는데 분명히 이미지와 텍스트를 가깝게 붙이는 게 얼라이먼트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일 텐데 왜 갭을 보정할수록 손실이 증가하게 되는 걸까요?
네,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선 클립의 손실함수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래는 실제로 클립에서 사용하는 대조학습 기반의 목적 함수 중 일부입니다. 여기서 n은 배치의 샘플 수이고 x와 y는 각각 이미지와 텍스트 벡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i는 포지티브 샘플의 인덱스, j는 네거티브 샘플의 인덱스라고 보시면 되고 타우는 온도 변수로 소프트맥스 확률 형태 분포의 샤프니스를 조절하는 매개 변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어쨌든 이 클립은 목적 함수의 값을 최소화하도록 학습이 되는데요. 이 값을 최소화하고 싶다라는 건 로그 뒤의 텀 값을 최대한 크게 만들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는 건 분자는 키우고 분모는 줄이는 것이 이 값을 키우는 방법일 텐데요. 분자 수식의 의미는 파지티브 샘플의 유사도를 의미하고 분모 수식의 의미는 배치 내 샘플의 유사도의 합을 의미합니다. 결국 정리를 해보면 파지티브 샘플의 유사도는 키우면서도 나머지 유사도의 합은 작아지도록 하고 싶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타우가 0.01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타워가 0.01이라는 건 곧 유사도 값에 100을 곱하는 것과 같을 테니까 아래의 수식처럼 정리가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유사도의 100배가 곱해진 값이 익스포넨셜을 만나게 되는데요. 네, 이 아래 수식을 보시면 분모 같은 경우는 모든 샘플에 대한 유사도에 대해서 100이 곱해진 익스포넨셜 값을 취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분자보다는 분모의 값이 훨씬 더 커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모델은 분자항을 키워서 손실값을 낮추는 것보다는 분모항을 작게 만들면 손실이 더 잘 떨어질 테니까 당연히 더 쉬운 방향을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럼 다시 돌아와서 거리가 가까워진다면 얼라이먼트가 향상이 되는 건데 왜 손실 함수에서 손실이 증가했을까에 대한 답변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원래라면 손실함수에 있는 분자 분모의 항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면서 모델이 학습이 되는 게 맞는데 타우를 0.01이라는 작은 값을 주게 되면서 분자가 작아서 발생하는 페널티보다 분모가 커서 발생하는 페널티가 더 이제 커지게 된 상황이 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델은 학습할 때 분자보다는 분모의 페널티를 더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될 거고 결국 모든 샘플들의 유사도를 최대한 낮게 유지하면서도 파지티브 샘플의 유사도를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는 지점이 이제 손실이 가장 낮은 지점이었다라고 정리를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좀 실험적으로 살펴보면요. 타우가 0.01이었을 때는 모달리티의 거리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 게 이게 0.82 정도 되는데요.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 게 최적의 상태였는데 타우가 1로 갈수록 이제 모달리티 간의 거리가 없는 게 밸리데이션 로스 값이 가장 얕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면 초기화 때 커니 이펙트로 인해서 갭이 발생을 했고 이 값이 낮은 타우 값 때문에 훈련 시점에서 일정 수준의 갭을 유지하게 된 거구나 라는 것을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달리티 갭 현상을 발견을 하고 이에 대한 원인을 코니펙트랑 모델의 옵티미제이션 관점에서 분석했던 첫 번째 논문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2025년 ICLR에 게재된 논문의 해석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이 논문에서는 모달리티 갭을 코니펙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훈련 데이터 사이의 정보 불균형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모달리티 갭을 분석한 논문입니다. 네, 우리는 클립과 같은 멀티모달 대조학습 모델을 보통 이미지랑 텍스트 페어상으로 구성된 데이터셋으로 훈련을 하게 됩니다. 네, 아래 예시가 클립을 훈련할 때 사용됐던 이미지와 텍스트 캡션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갈색 쥐 한 마리가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녹색 펜스 위에서 빵을 먹고 있기도 하고 뭐 이런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뭐 그리고 뭐 지금 밖에 있고
지금이 낮이구나 라는 정보도 알 수 있게 되죠. 이렇게 G 사진 한 장만으로도 이미지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유출해 볼 수 있는데요. 반면에 아래 A photo of a brown mouse 라는 캡션을 보면 갈색 G 사진이라는 것 외에는 의미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사진과 캡션을 각각 잘 훈련된 인코더에 입력을 한다면 출력 벡터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당연히 이미지 벡터는 G를 포함한 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을 것이고요. 텍스트 벡터는 캡션에서 언급했던 G 정보만을 담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더라도 각 모달리티가 가진 정보의 양이 다른 상태를 정보 불균형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잘 학습된 이미지와 텍스트 인코더를 사용하더라도 두 벡터 사이의 완벽한 의미 정렬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보이론에서 두 변수의 정렬 정도는 두 변수의 상호 정보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이 상호 정보량이 뭔지는 아래의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hx와 hy는 각각 x와 y가 가지고 있는 정보량, 즉 불확실성입니다. 그리고 hx 기분 y와 hy 기분 x는 y를 알았음에도 x를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불확실성을 의미하고 x를 알았음에도 y를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불확실성을 의미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I, X, Y는 각각 X랑 Y를 설명하기 위해서 Y와 X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상적으로 두 변수의 정렬 정도가 최대가 되려면 이렇게 포개지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처한 정보 불균형 상황을 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X가 이미지 샘플, Y가 텍스트 샘플이라고 한다면 이미지 샘플이 가진 정보의 양이 텍스트 샘플이 가진 정보의 양보다 많기 때문에 이제 왼쪽과 같이 벤 다이어그램 형태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봐야 할 건 교집합인 이제 상호 정보량인데요. 이제 앞서 이제 두 변수의 정렬 정도가 상호 정보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상호 정보량이 h of x와 h of y에 비해서 좀 작은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말인즉슨 아무리 잘 훈련된 인코더를 사용을 하더라도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정보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렬이 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모델이 이런 데이터 정보 불균형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내리는지를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상적으로 이미지 인코더는 이 이미지 샘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정보량 전체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인코더를 학습시키는 목적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요. 이미지가 이미지의 의미를 잘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랑 텍스트가 가지는 의미를 가깝게 만드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지 인코더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바로 약간 불확실한 다른 정보들은 미뤄두고 캡션에 등장할 확률이 높은 확실한 개념, 뭐 예를 들면은 갈색 쥐와 같은 객체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게 이 이미지와 텍스트가 가지는 의미를 가깝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객체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모델이 대응을 학습을 수행하게 되는 현상을 오브젝트 바이어스라고 하고 결국 한정된 텍스트 정보량이 모델을 특정 개체에만 집착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모델이 확실한 객체에만 집중하는 현상을 보셨는데요. 좌측 다이어그램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미지에는 객체 정보 이외에도 텍스트가 설명해주지 않는 배경과 질광과 같은 수많은 잉여 정보들인 h, x 기분 y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이미지 인코더는 텍스트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지를 처리하기 때문에 이 수많은 정보들 중에 어떤 것이 텍스트에 등장할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남겨진 잉여 정보인 hx 기분 y는 이제 모델에게 아주 강한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정보이론 관점에서 이런 불확실성은 곧 높은 엔트로피를 의미를 하는데요. 모델은 데이터 자체의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자신의 출력에도 이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도록 학습합니다. 근데 클립의 출력은 이미지와 텍스트 사이의 유사도니까 이미지가 모든 텍스트와의 거리를 균일하게 벌리는 방식으로 불확실성을 반영하도록 대응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정보이론 관점에서 바라본 모달리티 갭이라는 건 텍스트가 미처 담지 못한 이미지의 방대한 불확실성을 모델이 스스로 출력값에 반영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일종의 트릭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정보이론 관점에서의 모달리티 갭에 대한 해석을 좀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미지랑 텍스트는 서로 가지고 있는 정보량이 다르고 이를 정보가 불균형한 상황이다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불균형한 데이터 상황 속에서 모델은 두 모달리티를 정렬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특이한 행동을 취하게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미지와 텍스트 양쪽 모두에 존재할 확률이 높은 확실한 정보, 즉 텍스트 속 개체에만 집중하려고 하는 오브젝트 바이어스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텍스트 정보량으로 미처 설명해주지 못했던 이미지에 남아있던 정보량, 잉여 정보들을 처리하기 위한 행동이었는데요. 정보이론 관점에서 이런 hx 기분 y와 같은 잉여 정보는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고 모델은 이런 불확실성을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출력에 한다고 반영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클립은 클립에서 출력은 이미지랑 텍스트 사이의 유사도니까 모든 텍스트 샘플들과 유사도를 낮고 유니폼한 상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것이 공간상에서는 모달리티 갭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정리를 다시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보 불균형이라는 게 객체 편향과 모달리티 갭을 유발한다라는 이론적인 가설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은 실제로 이런 정보 불균형이 진짜 그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험 결과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데이터셋은 MAD라는 합성 데이터셋입니다. 데이터셋의 예시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숫자 이미지에 두께나 부풀림, 골절, 크기, 색상이라는 5가지 속성을 다양하게 변형해서 적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실험을 수행한 건 아주 간단한데요. 이미지는 5가지 속성이 그대로 있는 반영된 상태로 그대로 두게 되고요. 대신 캡션에 들어가는 속성들을 단어의 개수만 하나부터 5개까지 조절을 하면서 실험을 수행해 보았습니다. 숫자라는 객체 정보는 남겨두고 텍스트가 설명하는 속성 정보의 양을 제한을 해서 두 모달리티 간의 정보 불균형의 정도를 약간 인위적으로 조절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오른쪽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그래프의 X축은 속성 정보의 수이고 Y축은 모달리티 갭을 의미합니다. 결과를 보시면 속성 정보 수가 늘어서 이 두 모달리티 간에 공유되는 정보량이 늘어날수록 즉 이제 정보 불균형이 해소된 상황인 거죠. 해소될수록 모달리티 갭이 감소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면
정보 불균형이 해소되면서 모델이 갖고 있던 오브젝트 바이어스 현상도 함께 감소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델의 속성 예측 성능도 크게 향상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세미나의 주제가 모달리티 갭인 만큼 모달리티 갭과 관련된 실험을 가져와 봤는데요. 논문에는 오브젝트 바이어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실험 결과들도 존재합니다. 네,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나중에 시간이 나실 때 논문을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모달리티 갭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갭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분석을 해본 결과를 알아보았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멀티모달 대조학습 모델에서 같은 의미를 가진 이미지와 텍스트 임베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로 섞이지 않고 두 영역으로 분리되는 현상을 모달리티 갭이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이 현상의 원인을 먼저 기하학이랑 최적화적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를 살펴봤었는데요. 딥러닝 신경망 고유의 특성 때문에 모델 초기화 단계에서부터 이제 인베딩이 좁은 영역으로 수축해버리는 콘 이펙트가 그 영향 중에 하나였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 그리고 최적화 과정에서는 손실 함수가 분모의 페널티를 줄이기 위해서 두 모달리티 간의 거리를 억지로 벌리는 방향으로 학습된다는 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정보이론적 관점에서는 이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데이터 자체의 정보 불균형으로 봤고요. 이미지는 텍스트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서 완벽한 적- 절- 의미 정렬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불균형 속에서 모델이 어떻게든 정렬을 수행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매칭할 수 있는 캡션 속 객체 정보에만 과도하게 집중을 하게 되는 이런 오브젝트 바이어스 현상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네, 동시에 이제 모델이 어, 이제 캡션이 미처 설명하지 못했던 이미지에 남아있던 수많은 잉여 정보들, 즉 불확실성을 처리하기 위한 타협안으로 모든 텍스트와 일정 거리를 두도록 학습되는 모달리티 갭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모달리티 갭이라는 것은 모델이 단순한 모델의 결함이라던가 오류 때문은 아니고 멀티모달 데이터가 가졌던 태생적인 정보 불균형이나 이런 불확실성을 조절하기 위해서 모델이 학습 과정에서 스스로 찾아냈던 자연스러운 타협점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세미나에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다면 앞서 안내드린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